우리가 장동혁 대표가 우리 차기 대통령 후보 보수 1위로 부상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20대 1위, 조국 원장은 전체 1위.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갤럽 여론조사에서 차기 주자 적합도 조사를 발표한 것인데 요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죠. 근데 보시면 압도적인 1위가 없습니다. 압도적인 1위가 일단 없는 상황이고 지금의 저 장내 대통령감 지지율 조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6년 전에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보수 진영의 압도적 1등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지지율 기타 의견 유보로 떨어지셨어요. 지금의 지지율은 크게 의미가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지지율을 1위 할 수밖에 없죠. 당 대표이기도 하고 일단 당의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하고 수습한 다음에 당의 그 일치 단결된 단일 대우를 형성했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 1위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지금 다 표본 오차 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지율을 분석하는 것은 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이제 뭐 개파 분류를 해서 죄송합니다. 네. 한동훈계로 분류가 되시는 거죠? 저를요? 예, 아니십니까? 아니 저는 뭐 어디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네. 가시는 그 정치 행보에 네.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표하고 있고 아, 예. 장동혁 대표가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도 당이 잘 되는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하고 있죠. 아. 잠깐. 여러분 언양 불고기 많이 지금은- 사주십시오. 언양 불고기 많이 신주호 대변인 화이팅. 네. 예, 신조 상근 전 부대변인님 화이팅 하시고 저 음. 한동훈 전 당 대표의 네. 보수 1위의 아성이 무너진 것 같아서 네.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이 아. 말씀 드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게 지금 표본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의미 없다. 지금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이 지난번에 그 언제죠? 지난 대선을 앞두고 한동훈 당시 경선 후보가 보수 진영,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들 중에 1위를 했어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공식적으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지율에 크게 일희일비하면 안 되고 내가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국민들께 다가갈지를 고민한 다음에 그것을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식의 정치를 해야지 이 지지율 보고 가다 보면 다른 정치. 무너집니다 이거. 야, 근데 지지율 1위일비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지금 지지율 저 현황표 좀 다시 그래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번 조사 결과로 요 궁금한 게 가장 지금 일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누구일까? 주황색? 누구일까? 자 봐요. 주황색이지 않을까요? 자 조국일까, 우리가 장동혁일까, 일희하고 정청래일까, 이준석일까? 자 한 4명만 딱 보자고요. 지금 1, 2, 3, 4까지만 한번 보면 누가 제일 일희할까? 조국 대표죠. 아 저기서는 1위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아, 낮아. 제가 볼 땐 네. 조국 대표 이거 캡처해가지고 자기 갤러리에 저장해놨습니다. 100%입니다. 내가 볼 때는 100%예요. 지금 4번. 아니 지금 조국 비대위원장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예. 야 우리 당에서 이렇게 엄청난 성비위가 터졌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8%야? 지지율 1위야? 야 그러게. 이거 뭉개도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실 분이에요 저분은. 에이. 아니 근데 그건 성비위가 너무 나갔어. 문제가 네. 터져서 지금 당이 난리가 나고 절단날 지경인데죠.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어떻게? 알기로는 이제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습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마음을 좀 쓰다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결자해지를 못하면 대선이고 뭐고 이제 정치 행보 자체가 어려워진다라는 절박감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거를 먼저 해결하는 게 급선무지 저런 거에 일희일비한 그런 건 아닌 것 그래도 같아요. 1등이니까 전체 1위니까 이제 속으로는 기뻐하는 단계. 아직 그러면은 대선 3개월 지났어요 이제. 그래도 초창기에 한번 이런 거는 해보니까 우리 이경 총장 보시기에는 누가 지금 좀 기분이 좋을까? 역시 조국 대표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막 출소했는데 그것도 그것도 갤럽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1등이라고? 갤러리 저장이다 이거. 나중에 분명히 자기 페이스북에 올라옵니다. 요 사태만 아니면 바로 올라와요. 개혁신당 이것이 민심- 분들은 뭐 20대에서 막 우리 후보가 1등이다 하면서 막 올리던데. 이것이 그래서- 민심 아니겠습니까? 예. 이러면서 나중에 그 페이스북 얘기하면 올릴 거예요. 여쭤볼게요. 공동 3등의 정청래, 이준석 네. 요 두 당 대표신데 이준석 대표는 20대에서 승리. 그러니까 뭐 1등이라면서 막 패스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일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20대 지금. 1등보다 정청래 대표랑 공동 1등하는 게 상당히 기분이 나쁘네요. 받는 표가 다르잖아요. 자, 아니, 그러면은 그래서 저 정청래 대표가 뭐 공동 1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 조사가 되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일단 요 얘기 좀 더 해볼 건데 네. 신주호 부대변인님 요 말씀 네, 네, 간단하게만 해주고 가시면은 지금 약속 장소 광화문에 바로 가셔야 되는 걸 붙잡고 광화문이시구나. 있거든요. 네. 죄송하지만 요 말씀 말씀 하시고 조금만 가셔야겠네요. 더 한번 섞어볼게요. 우리 이준석 대표를 20대에서 1등으로 뽑아준 이유가 뭘까? 일단 국힘에서 좀 뭔가가 좀 빠져 있는 걸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생물학적으로 젊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보여왔었던 20대, 30대들을 향한 그런 진심이 있었던 것이고 중요하게 내보냈었던 그런 아젠다들에 공감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2030은 그 굉장히 한반도 역사를 통틀어서 제일 많이 배운 세대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함에 있어서 단기간에 걸쳐서 지지하지 않아요. 오랜 기간 이 사람을 지켜본 다음에 그 지지하고 그것이 고착화되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준석 대표가 계속 해왔던 것이 공정의 문제를 전 그 누구보다도 잘 꺼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남녀 갈등 그거를 유발했다라는 시선도 있지만 그거에 앞서서 진짜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것 그런 것들이 아마 지금 많이 먹혀들고 있는 것 같고 2030 세대들을 향해서 많은 아젠다들을 사실 꺼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먹혀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030을 저희 편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죠.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를 10분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이준석 대표도 결국에 국민의힘과 같이 동참하실 거라고 봅니다. 합당. 우리 국민의힘에서 2030 그러니까 20대를 특히 젊은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젠다를 내놓을 생각은 없으시고. 있죠. 우리 김재섭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 같은 분들이 계속 네. 말씀하고 계시는 것도 네. 연금 개혁 문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기성 정치인들이 합의했었던 것을 우리가 깨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실제로 기자회견도 하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대 간의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문제에 있어서 젊은 정치인이 자기 소신을 내걸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내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당적으로 좀 협력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준석 대표, 뭐 김재섭 의원, 김용태 의원, 예. 저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이런 분들이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 20대들은 볼 겁니다. 우리가 어느 당을 지지해야 되겠느냐라고 네. 보는데 그 당의 풍토 자체가 젊은 층들을 더 우리가 유독 신경 쓴다라는 것을 보여줬을 적에 젊은 층의 지지가 확보가 될 것인데 과연 그 일을 민주당이 할 수가 있겠느냐. 민주당이 연금개혁 과정에서 보면 결국에 4050의 국민만 맞추기 위해서 2030을 내팽개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030의 지지를 등에 업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을 따로 나눠서 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주호 부대변인님이 광화문에를 가셔야 돼가지고 그 얘기를 드렸더니 우리 댓글에 광화문 가지 마세요. 극우됨 이렇게 아니 밥 먹어야지 다른 약속이 있어서 가는 거지. 네. 지금 요 약속이 있으심에도 네. 불구하고 요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부대변인님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정식으로 섭외. 다 다르는데 거의 끝나는 시간인데. 끝날 때까지 다. 다음에 또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있어 우리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끝났어. 30분에 끝나는 건데 가야 뭐. 돼가지고. 자 일단 방금 네. 말씀하신 그 내용 받을 준비하시고 네, 네. 지금 여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조씨. 네 다음에 정식으로 봬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 장희찬 최고가 많이 아파요. 오늘 너무 많이 아파서 병원에 실려가는 바람에 아이고, 신주호 저런. 국민의힘 전 상근 부대변인께서 급하게 들어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게 선빵했어요. 선빵. 네, 잘해주셨네, 진짜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호평의 댓글이 올라오네요. 말씀 잘하신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그래서 나가시면서 우리 이동학 최고 입장에서는 좀 속을 박박 긁는 얘기를 좀 한마디를 그러니까 일방적인 얘기를 아, 네. 하고 가셨는데 하고 가서 요거 연금 개혁에서 우리 국민의 삶을 내팽개쳤다. 네, 요 얘기. 특히 2030에 대한 뭐 예. 삶을 내팽개쳤다고 네, 하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무자르듯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국회에서 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국민적 생각들을 일단은 담았잖아요. 지역 보정하고 연령 보정하고 성별 보정하고 해가지고 약간 미니 대한민국 500명 만들어서 국회 공론화위원회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연금개혁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정치인들이 이렇지도 저러지도 결정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기여도는 좀 더 높이고 받는 건 좀 줄이고 이런 형태로 받는 건 조금 높이고 기여도는 더 높이고 이런 형태로 결국 결과가 났었는데 그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는 그거 타결 안 하겠다. 다음 국회로 다 넘기겠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 이전 국회에서 타결이 안 됐던 거고 이번에 들어오자마자 그거를 이제 타결시킨 거예요. 근데 저는 앞에는 이제 지금 9% 내다가 13%로 올렸잖아요. 예. 그거는 당연히 개혁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늦었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 앞에 거는요. 더 올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했던 개혁 부분은 다음 세대가 다시 또 이어나가서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완결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2030을 버렸다 이게 아니고요. 이 결정이라도 한 게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혁신당에서는 20대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1등을 차지하게 된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이유. 뭐 복합적인 일일 텐데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부에서 있었던 뭐 좀 왜곡된 성별 정책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젠더 문제에 있어서도, 특히 남성들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은 이런 가부장 시대가 아닌데 가부장의 껍데기만, 그러니까 남성으로서 가장들에게 요구했었던 그런 권한들은 막 요구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부장만큼 그렇게 대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또 성별 정책과 관련해서도 남성들한테는 뭔가 잠재적 가해자 취급하는 것, 그게 문재인 정부 때 그때 가시화됐었었는데, 그걸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공론회장으로 끌어들인 거고, 그게 아마 거기에 공감하는 여성들도 남성들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게 지지율이 나타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연금개혁 관련해서 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성세대한테 좀 덜 받으시라 이제는. 그리고 젊은 세대가 더 많이 받도록, 그러니까 덜 내고 더 많이 받도록 그렇게 구조를 짜야 된다라는 것에 큰 기조의 원칙을 좀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데, 지난 국회, 이번 국회죠. 여야는 그렇게 합의하지 않았거든요. 이걸 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올 게 아니라 여야가 이제 그 큰 틀을 합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금 개혁을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냥 기성세대가 더 많이 받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지적을 하니까 2030이 반응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제 증거라고 하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대학가 위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은 득표율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3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좀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2030이라고 하는 지지층은 민주당의 지지층이었었어요. 그렇잖아요. 지지난 정부 때부터. 근데 이 2030 지지층이 이준석 대표 지지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민주당이 갈라쳐서 그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다라고 좀 판단하지 않거든요. 이준석 그분들이 대표가 이제 40대가 되신 건가요? 혹시? 그렇죠. 그럴 수도 예. 있겠고요. 예. 그 젊은 지지층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진보 진영의 지지층이었지만 이제는 젊은 지지층이 이준석 대표와 일부 보수화되는 그런 경향성을 네. 민주당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 막 극우 타령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 지지를 보낸 분들도 국민이니까 네. 그 성향을 잘 파악하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지지율을 보면은 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또 정청래 대표 이분들이 조국 위원장에게 밀리고 있는 거 이거를 또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민주당에서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길래 이렇게 되고 순위에도 1, 2, 3 그리고 또 4위 순위에도 없을까? 저거는 조사를 어떻게 했냐면 열어놓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대세요라고 한 주관식. 거예요. 네, 두관식으로 한 거예요. 주관식으로. 그럼 지금 현재 누구든지 좀 써낼 수 많이 있도록. 들리는 이름들을 그렇죠. 선택을 그럴 수밖에 했다. 없고, 저런 조사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 정당별로 지금 후보가 복수로 나와 있잖아요. 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을 제외하고는 민주당, 국민의힘은 지금 막 2-3명씩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런 조사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당별로 한 사람밖에 못 나가잖아요. 결국엔 나중에는 어떤 형태로 수렴이 되든 그게 이제 실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지위나 이 후보로서의 자격을 갖는 거지, 지금 저렇게 그냥 선호도 투표하거나 본인이 그냥 좋아하는 사람 이름 부르는 거 정도로는 유의미한 조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죠. 근데 이게 뭐 2,500분 넘게 조사에 제가 아까 참여한 거. 1,001명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 1,001 같은데. 분입니까? 응답한 사람은 아주 유의미한 그런데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네. 민주당의 차기 주자 중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지금 벌써 안 떠올라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재명- 3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고 나서 뭐 3개월밖에 안 지났지만 지금 4년 8개월 남았어요. 그 지금 4년 8개월. 떠올리고 네. 싶으신 분이 막 고성을 지르면서 법사위에 계신 건 아닌지. 아니, 거기다가 왜냐하면 대선은 아니어도 네. 차기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같은 것들을 연상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조국 대표가 더 많이 나오고 뭐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인 김동연이 거론이 안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민주당이 처한 인물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서 민주당의 나중에 고민거리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정치를 잘 해서 뭐 예를 들어 경기도지사의 김동연 지사가 지금 하고 계시는데 경기도지사의 전반적인 여론조사를 하면은 김동연이 1등이에요. 그런데
당 내에서 과연 이분이 나중에 공천이 될 건지에 대한 문제는 다 따로 봐야 되는 거라서 그렇죠. 경선을 해야 되겠죠. 예 네. 경선을 한다고 지금 그렇게 원론적으로는 말씀하시지만은 요게 이제 당원분들이 이게 아무리 그래서 일 잘하는 거하고 정치적인 선택을 받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인 것 문제죠. 같아서 이게 그렇죠. 참 네, 국민의 선택, 지지층의 선택을 받는다는 건 철저하게 그들과 함께 뭔가 그들이 뭐 혹할 만한 이야기들을 서로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성을 본인이 보여주고 이렇게 할 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아 그래 요것도 좀 있네요. 맞아. 지금 공천을 받아본 적이 없으시죠? 네, 공천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네. 유명세에 의해서 아까 네. 선택을 한 거라면 만약에 오세훈 서울시장만큼 유명한 사람이 있나요? 이분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분도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밀리는 거야. 비공개 조사에서 대 오세훈을 여론조사 돌렸을 때 이기는 민주당 후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보니까 이게 민주당이 지금 인력난이 심각한 거죠. 지금 거론되는 게 뭐 김민석 총리, 추미애, 박주민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저렇게 안 좋은데도 지지율 높은 정당에서 그런 사람들 붙여봐야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아주 위기입니다. 위기 지방선거 관련해서 인물난 관련해서 인물난 기준으로.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렇게 지금 인물난을 겪고 있는 걸 인정하시진 않고 그냥 뭐 아니 인물이 일시적인 너무 거다. 많아서 문제죠. 인물이 너무 많고 밖에서 보기엔 인물난인데 예, 여기 지금으로서는 인물이 많아서 어차피 문제고. 지금으로서는 승부를 오늘 내일 선거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그리고 국민의힘도 당연히 노력하겠죠. 예.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연말에 어찌됐건 예산까지 잘 짜 맞춰 놓고 그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전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때 지방선거 체제 정비를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후보자들도 일정 부분은 이제 후보자들이 경선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부각이 될 거예요. 예. 근데 그럴 때가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후보들을 어떻게 띄울 것인가 전략적인 고민도 하고 이동욱 해가지고 최고도 할수 인천 있죠. 옹진 강화 요쪽으로 네. 어떻게 인천 중구 영종 강화 옹진입니다. 예 거기로 어떻게 출마 아, 계획은 없으신지. 이제 저는 3년 뒤에 네. 아, 준비를 3년 하고 뒤를 있습니다. 보고 네. 있습니까? 네, 1년 뒤는 아닌 것 같고. 1년 뒤는 아니고. 예. 네. 지방선거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그래서 이게 여의도에 험지지만, 네, 정치인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예. 음. 정치인들이 벌써부터 지방선거 모드로 들어갔대요. 아, 그럼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정치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는 그렇죠. 것이다. 인천시장도 탈환해야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지자체가 3개거든요. 예. 이 3개의 지자체장들도 다 탈환해야 되고 예. 그런 과제들을 갖고 있고 어찌됐건 지금 알게 모르게 잘 경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예. 이제 뭐 내부에서. 추석 지나고 네. 10월달 뭐 지나면 이제 11월 가시화되는 거죠.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출마 이제 선언하고 예비 나오고 후보에 있죠. 앞두고 진짜 이제 본격화될 겁니다. 그래서 뭐- 지방선거를 실제로는 민주당에서 이제 수도권을 서울 특히나 서울 인천 여기를 탈환할 것이냐. 네. 그다음에 충청도 지금 대전 충남 뭐 세종 이런 데 다 빼앗겨 있는데 네. 그 부분을 과연 탈환할 수 있을 거냐 또 부울경 거기를 탈환할 수 있을 거냐 그럼 거기들을 다 탈환하면은 네. 저희들이 이제 압승하게 되는 것이고 예. 국힘은 어찌됐건 지금 있는 데를 빼앗기면 패배하게 되는 거죠. 예. 네. 뭐- 수성이 어려울 것 같아 제가 볼 땐 국힘이. 그렇네요. 네. 이준석 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기 대선 적합도, 차기 주자 적합도에 4위를 공동으로 차지했잖아요. 3위를 공동으로 차지했잖아요. 그럼 네. 지금 보면은 뭐 그래도 대권 주자의 이름을 올린 거니까 좀 마음이 그러니까 어떨까 대권 주자 궁금하네요. 이름 올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네. 어쨌든 18세에서 29세 2030 세대의 큰 지지를 받는다라는 거. 모든 후보 중에 가장 1등으로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미래 세대가 점찍은 리더라는 것 아니에요. 미래 세대가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는 리더겠다라고 지금 예언하고 짐작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이게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젊은 세대의 지지에만 국한하지 않고 기성 세대 혹은 뭐 더 장년 세대까지 지지층을 확대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추석을 앞두고 이런 여론조사, 차기 주자 적합도 또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각 지역별로, 각 광역 단체별로 주자 적합도 조사가 아마 쏟아질 계획이니까 저희가 자주 이런 얘기 다루면서 정치 이야기 더 낱낱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율이 보니까 민주당이 조금 떨어졌어요. 0.3% 떨어지고.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뭐 등락은 계속 있죠. 그리고 그 미국과 관련돼서 이제 모셔왔는데 국민들을 모셔왔는데 네. 여전히 이제 상무장관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네. 우리가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출구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게 네. 되는 것인데 여전히 이제 외교에 대한 부분이 아마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내란 전담 재판 분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도층에서 일정 부분의 어떤 뭐 그 이제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평가하기에는 지금 1.5%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너무 좀 소폭이어가지고 크게 뭐 큰 의미를 둔다기보다는 여전히 국민들을 보고 또 강원도도 가가지고 국민들과의 대화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 청년들과의 또 대화도 남겨놓고 있는데 네. 예, 그런 지점들 계속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뭐 지지율은 또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거대 양당의 대결 속에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4.4% 그리고 2.6% 지지율로 좀 부진한 상황인데 그래도 개혁신당이 1% 정도는 좀 오른 거죠? 오늘 방송 핵심 4%가? 요거 아닌가요? 요거? 4%가 넘었다는 거. 조국혁신당보다 지금 2배 정도 좀 높은 아까 것으로 나오고 리얼미터 있는데. 그 도표를 보면 예.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친 숫자가 음. 우리보다 안 된다라는 거. 그러네요. 제3당 중에서도 네. 아니, 아, 발군의 어떤 느낌을 무당- 주고 있네요. 근데 사실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 성범죄 뉴스밖에 안 나와서 엄청 떨어져야 되는데 네. 기존에 워낙 바닥이어서 더 떨어질 게 별로 없는 거고 개혁신당은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안 오를까 생각해 보면 제가 뉴스를 쭉 보니까 네. 그 최근에 뭐 공보팀 확립되고 기사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대다수의 모든 뉴스가 이준석 의원 겸 대표 한 사람한테만 몰려 있어요. 근데 네. 뭐 의석수가 적고 하지만 좀 더 기사를 써주든 안 써주든 예를 들면 천하람 의원, 이주영 의원이 본인들이 맡은 상임위 정책 외에도 중앙 정치와 관련된 논평들을 예. 페이스북으로 좀 적극적으로 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거기 이제 최고위원들이나 대변인들은 좀 미안하지만 존재감이 너무 약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내에 있는 의원들과 네. 또 이긴 사무총장도 이제 원내 정당 사무총장이면은 되게 고위직이 된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최고위원보다 발언권이 더 세요. 음.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논평들 네. 지금 뭐 페북에서 기자가 몇 개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 이게 모든 게 이준석 의원을 통해서만 개혁신당 뉴스가 나오다 보니 네. 아무래도 조금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른 스피커들이 좀 더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컨설턴트네. 네. 컨설턴트야. 총장님 그러면 다양한 스피커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셔서 뭐 방송할 수 있게 좀 네, 해주셔야겠네요. 언론 환경을 뭐 탓하거나 뭐 그럴 네. 이유도 없고요. 네. 그럴 수도 없고요. 어쨌든 패널 인증제 같은 거 하나 하십니까? 아니요, 워낙 이준석 대표라는 분은 방송에서 본인의 기조와 다른 말을 해도 그냥 약간 방치하는 사람이라서 뭐 기조가 완전히 다른 사람은 없어요. 어쨌든 예. 최고위원도 그렇고 지금 방송 나가서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천하람 대표와 이종우 의원도 페이스북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해서 뭐 이준석 대표만큼은 아니겠지만 각자의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네요. 자 이렇게 지지율 잠시 한번 짚어봤고요. 지선 얘기 좀 미래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서울시장 선거, 오성연대 가시화 또 이런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오세훈 뭐 서울시장이죠. 내년 지방선거 개혁신당과 합당 선거 연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준석 대표 역시 내년 지방선거 오세훈과 연대 가능성에 거의 한 팀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요 지점 개혁신당 아무래도 이야기를 들어야겠죠. 같이 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개혁신당이 움직이는 건 없습니다. 오세훈 개혁신당이 시장께서 움직여야 뭐 돼요? 저희는 늘 저희의 입장에서 뭐 누구든 오시면 대환영이죠. 게다가 오세훈 시장님 같은 좋은 정치인 또 큰 분이 오신다면 제가 진짜 맨발로 나가죠. 원래 두 분은 사이 좋았잖아요. 옛날 그 그럼요. 당대표와 그 지방선거 후보일 때도 연대를 많이 하시면서 서울시장 당선을 이준석 대표가 많이 도왔다. 이 정도 그리고 분석할 수 오세훈 있잖아요. 시장이 이준석 대표의 능력을 굉장히 높이 샀고요. 대선 네. 후보로 나올 때도 이준석 대표가 다시 와야 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그럼요. 했었죠. 그래서 두 분의 사이 나빴던 적이 없어요. 나빴던 적이 없고 정치적 지향점도 그렇게 크게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물론 갈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으나 어느 정도 화합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저희는 어쨌든 뭐 선거 연대니 선거 연합이 이게 아니라 지금 자생을 굉장히
자력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개혁신당 후보를 만들어서 당선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이런 이야기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저희가 확실히 후보를 내 가지고 선거를 뛴다라는 전제가 확립된 다음에 다른 분들이 오셔서 도와주시면 좋겠다. 저희는 끝까지 간다. 요거부터. 왜냐면 지난 대선 때 우리 보고 단일 안 한다 안 한다. 내가 진짜 마지막 날까지도 단일 안 한다 했는데 다 단일한대요.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그래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럼요. 하지만 저희는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곳까지는 가겠다. 그럼요. 저희는 일단 저희의 자력으로 국민 앞에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 후보 냅니까? 내야죠. 내야죠. 당연히 내야 됩니다. 이 지방선거는요. 첫 번째 투표용지에 이름이 없는 한 그 밑에 지역들이 다 어렵습니다. 첫 번째 투표지에 저희 개혁신당의 기호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4번을 찍었으면 4번 쭉쭉쭉쭉 찍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야 되고 그렇다고 또 아무나 낼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가 훌륭한 분들 잘 모셔가지고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혹시 지선에는 어떤 생각이 좀 있으세요? 출마나 이런 거? 대선 후보신데요. 대선 후보고 단독으로 나가가지고 오세훈 후보도 뭐 이 어린 대선 나이에 후보잖아요. 8.3%라는 어쨌든 진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물론 기대치에 비해서 좀 약했던 부분은 있으나 이제는 대선 후보십니다. 그렇기 네네네. 때문에 지선에 나가기에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보다는 좀 지휘를 하고 개혁신당이라는 당을 좀 더 알리고 우리가 뭘 한다라는 걸 좀 더 알리는 데 주력을 하실 거로 보고 근데 있습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대요. 개혁신당이 그 각 지역의 지역위원장, 우리 같은 경우에 당협위원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모 하나 안 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작업을 병행하고 있나요? 저는 왜냐하면 개혁신당이 다음번 그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느냐 안 내느냐가 국민의힘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변수예요. 왜냐하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한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에 4~5% 포인트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이번에 서울에서 이준석 후보가 9.93%인가 얻었던가요? 맞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도 맞아요. 꽤 높은 그 정도 수준의 그 득표를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후보를 내느냐 안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당협위원장을 새로 뽑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각 지역에서 후보를 낼 건지 제가 이긴 사무총장인가요? 뭐 한번 만난 자리에서도 혹시 성남시장 나가는 거야? 이랬더니 뭐 당에서 결정해주고 이런 걸 생각하고 있다. 아마 뭐 네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리 수석 최고께서는 궁금하네요. 갑자기. 뭐 이게 천기를 누설하는 건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드리면 일단 두 가지가 지금 다른 이야기인데 하나는 당협위원장들을 공모를 할 거냐와 이제 출마를 할 거냐라는 이야기인데 당협위원장 공모는요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왜냐하면 당협위원장이 직접 지방선거에 출마하실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대부분 아시다시피 총선 준비하시는 분들이라 그래서 이분들을 공모를 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공모를 하게 된다면 적어도 이제 개혁신당에 어울릴 만한 어떠한 증빙이나 증명을 스스로 좀 하실 정도의 조건이 되는 분들을 좀 모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실 있게 가자. 무조건 채운다기보다는 내실 있게 가자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네. 이기인 사무총장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저희 구멍가게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작은 정당은 어쩔 수가 없어요. 1인 다역을 해야 됩니다. 저도 역시 편의점으로 하죠. 편의점. 편의점 네. 좋다. 편의점 좋다. 저희 같은 편의점은요. 점장이 가서 점장이 물건 진열도 해야 되고요. 점장이 저희 계산도 해야 되고 그 손님 라면 먹은 것도 치우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지도부에 있지만 당이 명령을 해가지고 너 여기 나가라. 그럼 전 나갑니다. 그런 건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국힘 입장에서는 좀 이번 지선 사실 둘이 합쳐도 보수끼리 합쳐도 좀 아니, 많이 어려워 보이는 것 저는 같기도 항상 한데. 얘기하는 게 네네. 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프랜차이즈 형태로 이렇게 그 대형 프랜차이즈 아래서 같이 일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뭐 매출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건 이제 잘 마케팅을 해갖고 알겠습니다. 프랜차이즈들이 저기 가맹비만 세게 받고 해가지고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물류비만 떼가고 어떻게 할 잘 거예요? 되는 프랜차이즈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스타벅스 어떻습니까? 스타벅스 지금 스타벅스 다 지경이에요. 아니
아 그렇죠. 다 직영이 다 직영. 그럼 직영 형태로 들어오시든가 뭐. 잘못된 예를 들었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 좀 서울시장 얘기는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것 같고. 뭐 두 분의 사이가 좋으니까 좀 지켜봐야 돼요. 케미가 너무 좋은 두 사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준석 안철수 이 두 사람이 원래는 사실은 이제 그 올해는 앙숙이었지 않습니까? 앙숙이었죠. 앙숙이었는데 요즘 행보를 보니까 약간 좀 많이 친해졌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의원을 약간 좀 옹호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것도 사실 궁금하긴 한데 앞으로 이제 두 사람이 손을 잡나? 이것도 약간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우리 개혁신당 이기현 총장님 네.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왜 그럽니까?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건 조금 섣부르고요. 아, 그래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사실 원래 친했어요? 두 사람이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네. 어쨌든 노원구 상계동이었다라는 지역구의 공통부모가 있었던 거고 네. 그리고 이공계라는 출신이라는 공통부모가 있었던 거고 앙숙이긴 앙숙이었는데 어쨌든 뭐 외계인이 침공하면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고 이 어려운 국면에서 이공계의 어떤 중요성을 부각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사실 두 사람이 토론회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가 예산이라든지 정치가 이공계에 너무 등한시한다, 이게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토론회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잘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이준석 대표가 3기 지도부 대표로 당선되면서 만약에 국민의힘과 어떻게 뭐 하면 같이 할 수 있겠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 안철수 의원처럼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면서도 군더더기 없는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희는 함께 하겠다라고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두 사람이 앞으로에 대한 행보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뭐 지금 당장은 뭐 계획된 건 없습니까? 네, 계획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이벤트 내지는 서로 뭐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뭐 행사 같은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아직 뭐 구체적으로 뭔가 뭐 언제 뭐 시기와 일정을 뭐 예고하면서까지 이벤트가 뭐 예고돼 있다 정도는 아니고요. 어쨌든 대선 때 두 분이 했었던 토론회처럼 이공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내지는 보완해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담론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이준석 대표의 절친이 또 안철수 사위. 의원의 뭐, 사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요게 뭐 하나의 뭐 발판이 되지 않았나 이 생각도 드는데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너무 그거는 너무 어려운 연결고리 아닙니까? 안철수 사위면은 나이 차이가 또 이제 엄청나게 난다는 그렇겠죠, 그렇겠죠. 아니, 그 지금까지 그런 큰 어르신에게 지금 친구 자기랑 톰과 제리를 해왔던 것입니다. 정치에 뭐 나이가 어디 있어? 보니까 세상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절친이 사위면은. 근데 뭐 예. 그동안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었잖아요. 원수 없었죠. 장인어른 나이 때. 제가 알기로도 이준석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그 민주당이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싫어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완전 원수라고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친구가 또 사위가 됐다고 하니까 이거 무슨 봉건 시대에 결혼으로 합종 연행하는 것도 아니고, 네, 참 재밌네요. 정청래 의원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리 싫어도 결국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죠. 정치인은 이제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 아무리 싫은 사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안철수 의원님 함께 해봅시다. 내지는 정청래 의원이 송원석 비대위원장님 함께 해봅시다. 라는 그런 어떤 용기나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최근에 요 일에 대해서 뭐 그 우리 이삭 죽기 아니에요 사실? 이준석 대표와 뭐 따로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네, 얘기 안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시시콜콜. 아 그래요? 표정이 안 좋은데. 콜콜. 약간 테토남이라서 애견남 아닙니다. 아 테토남.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혁신당한테 좀 궁금하게 돼. 이건 뭐 제 그냥 뇌피셜인데 이렇게 되면은 국힘 쪽에서 좀 탈당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개혁신당 느낌에서는 약간 그분들을 이 기회에 흡수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당연히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 한동훈 전 당대표가 나온다. 그러면 개혁신당에서 안을 생각이 있는 겁니까? 뭐 저희는 뭐 최대한 많이 와주시면은 예. 당연히 개혁신당이 좀 세력을 이제 좀 더 확장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네네. 이준석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확장할 수 있는 계기로 꼭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있은 이후에 탄핵 정국에서 개혁신당 당원이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계엄에 실망한 우리 당원들이 탈당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개혁신당으로 갔는지 궁금한데요. 그때는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이동은 없었던 것 같고 저희 이제 대선 때 이제 당원이 들었지 이제 그 당시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죠. 근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사실은 이제 개혁신당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우리 당의 입장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피력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좀 더 달라진 모습으로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봐야겠네요. 예, 말씀하시죠. 한동훈 전 대표 뭐 친한계가 탈당한다. 그러면은 탈당하면 받아준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탈당을 유도할 수 있습니까? 둘 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어쨌든 뭐 적극적으로 저는 국민의힘이 어떤 지금 양극화된 이런 걸 통해 돼서 결국은 그 당이 어떤 당심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왜곡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국민의 의사를 표명하거나 또 지금 현재의 당원들의 당심도 정확하게 표출이 안 되고 그것이 이제 왜곡된 방향으로 됐기 때문에 장동혁 당대표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렇다 그러면은 왜곡되지 않은 정당으로서 저희 개혁신당의 모습을 좀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지금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민의힘 한동훈파 한동훈계라고 엮여 있는 분들이 거의 초선이거나 아니면 비례잖아요. 비례가 좀 많죠. 비례는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명 아니고선 나오면 바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그렇죠. 잃게 의원직을 되죠. 잃게 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합당이나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한동훈계로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합당은 당 지도부가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로 구성이 됐는데 네네.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개혁신당과 합당하겠다라는 의지는 있을 수 있겠는데 개혁신당이 응하겠습니까? 지난번에 개혁신당은 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후보 단일화 때와 같은 구도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당시에 계엄과 탄핵과 관련해서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민께 사과하고 이제 절연하겠다라고 했다면 아마 이준석 후보도 당시에 그때 보였던 강경한 태도보다는 훨씬 더 단일화에 마음이 열렸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단일화 논의가 아예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훨씬 더 김문수 후보 때보다 강경한 목소리를 낼 텐데 그런 의지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혁신당이 응하겠습니까? 개혁신당이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말씀하신 건 아마 이제 만약 친한계가 탈당해서 그렇죠. 개별적으로 개혁신당이 입당하는 일은 없을 거고 일단 친한계의 당을 만들어서 친한계 일부에서는 진짜 분당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만들어서 그 다음에 개혁보수의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서 합당을 논의하자. 이준석 신당과 개혁신당과.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어쨌든 분당의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국민의힘의 분당의 가능성. 그리고 그 분당을 하고 나서 어떤 가치가 같은 정당으로서의 연합. 또 그것이 되다가 결국 나중에 어떤 합당의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넓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민주당을 상대하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은 메시지에 힘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진정한 메시지의 힘을 가질 수 있는 세력의 규합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런 기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좀 드리냐면은 사실 이제 된 거잖아요. 이제 장동혁 대표 당 대표가 되셨으니까 지금 당 대표가 왜 됐는지 뭐 예상했는지 이런 얘기 뭐 여러 방송에서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그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 국민의힘이 분당된다. 그리고 일부 인사들이 탈당을 한 후에 정계 개편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엔 탁상공론이고 밖에서 하는 얘기예요. 안에서는 사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실제 뭐 저에게도 뭐 이런 분위기를 많이 물어보잖아요. 친한계 근데 사실 원내에 있는 의원들하고 제가 이게 생각이 다 같지 않고 또 뭐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탈당해서 뭐 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박민영 대변인의 생각은 어때요?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당에 남아서 끝까지 같이 함께 가자 첫 번째고 두 번째 아예 나가라
분당해라. 두 개 중에 뭘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예. 한동훈에 대해서 저는 오늘 페북에 잠깐 올리고 왔는데 네. 아직까지도 한동훈이 뭐라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진지하게 사람 보는 직업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한동훈이 지지율 40% 넘을 때부터 이 사람은 대통령은 고사하고 지자체장도 못할 사람이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진석 비서실장도 완전 한바였거든요. 들어왔을 때 한동훈 거의 대리인 역할이었어요. 그러면서 막 기자들한테 한동훈만큼 브랜뉴하고 젊은 재원이 없다 그러고 다녔는데 딱 2달 한동훈 체제 겪고 나니까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내가 한동훈 같이 정치하는 사람 처음 본다. 제 또래 기자들한테 그러고 하소연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한동훈의 실체고 겪어본 사람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요. 대통령이 될 깜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 애시당초에 이 사람이 개과천선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고요. 네네네. 그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 확신을 못하고 야 그래도 치료 되겠지 자연치유 되겠지 하고 끌고 오다가 이 지경까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당원들의 당심을 모아서 체제가 바뀐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래도 개과천선 하겠지. 이거야말로 정말 순진무구한 생각이라고 저는 봐요. 자, 그래서 나가야 된다. 본인이 알아서 나가야죠. 솔직히 본인이 이쯤 됐으면 알아서 나가야죠. 결론 나가래잖아요. 다 떠나서 내 말 다 들어. 결국엔 내 말 다 듣는다니까. 아니 자기가 그러니까. 뭔데 차악이니 최악이니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닙니까? 자기는 지금 선거 나올 용기조차 없어가지고 그 남들 대리인 세워가지고 조경태를 밀었다가 안철수 야, 지금 밀었다가 댓글창에 그러시면서. 막 지금 네. 빵빵 터지고 와, 난리 막 났어요. 박민영 최고 막 그러는데. 야 박민영 야. 손 좀 쉬고 하래. 박민영 기관총 난사 중 막 이런 거 올라오고. 저는 없는 말은 안 해요. 논리적으로 어쨌든, 반박 예, 못해요. 아니, 뭐 한동훈 다양한 생각들이 대사도. 있으니까. 그리고 당 대표가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네. 과연 어떤 단일 대우로 가나 아니면 또 이제 여기서 쪼개지나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 쪼개지는 것도 능력이 돼야 쪼개지는 거예요. 비례대표가 어딜 나갑니까? 저 이준석 대표 정도 돼야 쪼개지는 거죠. 저 진짜 높게 정말 평가해요. 쉽다. 자기 선거 정말로. 자기가 이기고 정당 대표로 선거도 이기고 저 창당도 대선 하고 후보까지 나왔으니까. 한동훈이 뭐 근데 창당을 제가 합니까? 전에도 이제 우리 박 대표님한테 말했지만 이 분당이 될 때는 세력이 비둥비둥하잖아요. 절대 분당 안 돼요. 그럼요. 네, 과거에 민주당도 비노와 친노가 세력이 조금 균형이 조금 차이는 있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싸울 수 있는 투쟁적인 힘이 있으면은 절대 분당 안 됩니다. 네네네. 그런데 언제 분당이 되냐? 첫 번째 지도자가 있을 때. 나가서 깃발을 들 사람이 있을 때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총대 맬 사람이 있을 때. 총대 맬 사람이 있을 때 그럴 듯한 사람 아무나 맬 수는 없고 뭐 인지도도 예, 높고 인기도 나름대로 많고 대선 뭐 주자급으로 이런 부분. 예. 뭐 두 번째가 힘의 균형이 완전히 깨졌을 때 완전히 이렇게 큰 차이가 날 때. 지금 딱 국민의힘이 딱 그 상황이야. 힘의 균열이 깨졌다고 균형이 완전 아니 게임이 안 되잖아요. 왜 봐? 김문수가 결선에서 한동훈의 지지로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어요. 나 그때 박민영 말 듣고 안 될 줄 알았어. 근데 당에서만 그렇지 네.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네. 사실 이번에 너무 이제 오른쪽으로 치우친 선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여론은. 꽤 많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치우쳤다라고 하는 건 그냥 당권 안에서만 치우쳐진 거잖아요. 지금 분위기는. 근데 결론은 네. 이 당권을 잡아야 대권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의 주류 세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류 세력이 돼야지 우리 사람을 공천을 하고 우리 사람이 많아야지 대권에서 조직을 만들 수가 있고 네. 다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지금의 상황이 멀지 않았다. 분당 멀지 않았다. 분당이 멀지 않았다. 분당 힘의 균형이 깨졌다. 비유를 조금만 짧게 할게요. 네,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암세포 도려내면은 숙주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그냥 죽는 거지 뭐 독립을 합니까?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능력 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이 병적 존재들을 적출을 하게 되면은 결국 숙주가 사라지면 기생충들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당 뭐 세력 균형 이런 것도 좀 얘기가 될 만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분당 해봤던 분의 입장으로서 한 말씀 충고해 주세요. 그러면. 분당 기술자. 저는 분당, 합당 뭐 네.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저 민생당, 민주평화당, 대한정치연대. 네. 제 원해서가 아니고 이제 모시던 의원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논문 했는데 쓰셔도 되겠어? 전문가시네요, 진짜. 근데 조건이 분명하게 있어요.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는 말씀하신 지도자예요. 그 지도자가 뭘 해야 되느냐? 대권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음 총선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느냐가 일단 배지들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다음번에 내가 당선이 될 수 있느냐. 총선. 그럼 이게 첫 번째 지도자고 그럼 두 번째 바로 이어지는 문제가 뭐냐면 시기예요. 지금 총선 3년 남았잖아요. 네. 절대 분당 어려워요. 총선이 1년 남았어. 내가 다음번에 이대로 있다가는 당 주류로 인해서 공천을 못 받게 생겼어. 그렇게 1년 남았을 때는 분당이 돼요. 어차피 공천이 안 될 거니까. 근데 지금 3년 남은 상황에서 절대 안 돼요. 지방선거 나갈 것도 그리고 아니고. 세 번째는 지역에 확실한 기반이 있어야 돼요. 비례대표는 어차피 나오지를 못해요. 출당을 안 시켜주거든요. 그럼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가 있었는데 그 지역구도 수도권처럼 당의 힘이 굉장히 이거 아니라 정말 어떻게 뭐 전북이나 뭐 이런 데 영남이나 이런 데처럼
자기를 확실하게 해주는 지역 기반이 있어야만 그들에게 동의를 얻어야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국민의당이었어요. 국민의당은 20명이 넘는 교섭단체 요건을 채워서 분당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한동훈 계열에서는 나오고 싶어도 사실 20명을 채우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면 20명이 나와야 이 20명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교섭단체 요건이 되느냐 못 되느냐가 국회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20명을 채워야 되는데 지역구 의원으로만 20명을 채울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엔 쉽지 않거든요. 좀 예. 불가능하다고. 예, 그러다 말이 보니까 안 돼요. 예. 분당 입장은 어려울 거고 한동훈 대표 측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부에서 싸우든 아니면 이번에는 나 잡소 하고 한번 죽어서 넘어가든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 돈이죠. 돈과 지위예요. 예를 들어서 교섭단체가 안 되면요. 국회 이런 일정 같은 것에서도 전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상임위 간사 자리 하나 주지도 않고요. 어떠한 법안 통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예 의견 자체를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섭단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